안녕하세요 여러분, 율짱입니다. 2024년이 오기 전에 꼭 읽어봐야 할 3가지 책이 있습니다. 궁금해하셨던 독서에 관한 Q&A도 함께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책 고르는 기준을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개인적으로 긍정적이고 따뜻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보다 냉정하고 분석적인 책을 좋아해요. 저한테는 비판적인 시선의 책과 부정적인 것들을 다루는 방법을 잘 알려주는 책들 있죠. 이런 책들이 저한테 더 많이 와닿고 새로운 것을 깨닫고 더 넓게 생각해주게 했어요. 니체, 쇼펜하우어, 발타자르 그라시안 이런 철학자들의 책을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독서 기록 방법. 인상 깊은 문단에 형광펜을 칠해놓고 거기에 인덱스를 꽂아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책들도 이 인덱스가 좀 많은 책들 위주로 가져와봤거든요. 인덱스 꽂아놓은 부분을 시간이 나면은 이렇게 다시 펼쳐보고 이걸 읽으면서 나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이게 정답이네, 이게 정답이네 이게 아니라 뭔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내 삶에 있었던 적이 있었나? 비슷한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결했지? 뭔가 나는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러면 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뭔가 가이드를 받는 느낌? 기록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책을 기억하는 방법이니까. 그리고 필사도 하긴 하거든요. 근데 필사를 왜 하냐면 정신수양의 목적이 커요. 글씨가 사람의 정신 건강이나 정서 상태를 표현을 하고 있대요. 요즘 정신이 안 차려진다.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것 같지? 싶을 때 그럴 때 필사를 해요. 서예아시죠? 서예하는 마음으로 글씨를 최대한 간격을 고르게 그리고 획 고르게 또박또박 쭉 써내려가는 글씨 연습의 목적으로 필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 믿기시겠지만 글씨가 잘 안 써질 때가 있어요. 확실히. 그러면 그때 분명 사고 쳐요. 뭔가 글씨가 똑바로 교정이 되는 순간부터 다시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 여러분들도 요즘 뭔가 정신이 안 차려진다, 내 정신 상태를 검사해보고 싶다 할 때는 글씨를 한번 또박또박 써보세요. 내 의지가 내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엄청 좋은 방법입니다. 필사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가치관에 대한 생각. 어떤 책을 읽어야지 어떤 가치관이 생긴다. 뭔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제 대답은 각자에게 맞는 가치관과 책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다 DNA로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퍼스널한 방식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찾느냐 못 찾느냐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유전자 체계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너무 맛있고 너무 영양가 높은 음식일지라도 또 누군가에게는 엄청나게 치명적인 알러지를 유발하거나 되게 악취가 심한 음식으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성격과 태도도 저는 DNA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너무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 태도나 가치관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우울이 될 수도 있고 충격을 부를 수도 있어요. 땅콩 알러지 같은 거 있는 사람한테 야, 땅콩 얼마나 몸에 좋고 맛있는데 땅콩 먹어봐야지, 땅콩 먹어야지 건강해지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가치관이나 태도 또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강요해도 안 되고 각자에게 맞는 가치관이 있고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택하기 전에 내가 다치지 않게 내가 나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도 나의 책임이고. 이걸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이유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나 책에 대한 생각들도 지극히 제 DNA적인 해석인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책, 빠르게 실패하기입니다. 제목만 이렇지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읽어야 하는 책이에요. 교육학 석사, 심리학 박사 이신 분들의 성공에 대한 연구입니다. 책 초반에 이 책이 이야기하고 싶은 걸 거의 다 담아내고 뒤로 갈수록 구체적인 예시라던가 적용하는 방법을 풀어뒀어요. 그래서 앞쪽에서 꺼내고 싶은 이야기가 좀 많더라고요. 사람들은 불행이 찾아오면 현재 불만족스러운 대상이나 상황에 사고를 고정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이 형편없는 직장을 그만두면, 이기적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와 헤어지면, 좀 더 활기찬 도시로 이사하면 비로소 여유를 찾고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또는 힘을 주는 친구를 찾으면, 나쁜 버릇을 고치게 되면, 아이를 갖게 되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서면, 삶의 목적을 찾으면 현재의 불행이 사라지리라 생각한다. 이들은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즐거움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둔다는 거예요. 항상 난 아직 때가 아니야. 나는 아직 행복할 준비가 안 됐어. 나는 뭐가 안 됐어.
내가 이것만 하면 진짜 괜찮아질 텐데, 내가 이것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나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에 성공을 위한 시도조차 못 해본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찾아서 도전하세요. 그냥 도전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가 무서워요? 그냥 실패해보세요. 도전하세요. 근데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급함이 생기거나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순간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순간을 지나서 문득 정신을 한번 차려보면 내가 어떤 걸 조금 더 가지거나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시간을 죽어버린 시간으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나 열심히 날아다닐 수 있는, 충분히 가고 싶은 길 갈 수 있는 나비인데 아직도 내가 번데기라서 이 집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다. 막 약간 이런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나를 가두는 게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무슨 생각이고 무슨 감정이지? 권태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건 권태다. 무엇을 이루지 못한 상태여도, 무엇을 가지지 못한 상태여도 잘 살아있고 각자의 할 일을 잘 해내고 있고 뜯어보면 큰 문제 없어요. 깨달았을 때는 이거 욕망이었다. 욕망이 나를 권태의 늪으로 끌고 가고 있었구나. 자중하자 하유라, 네 할 일이나 잘해. 이러면서 스스로 이제 암시를 보내줍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욕망, 조급함, 불안감, 권태로움 싹 다 가라앉고요. 다시 현재에 몰입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열심히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 마음이 합리적인 희망사항인지 권태를 부르는 불필요한 욕망이나 허영인지 잘 고민하셔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더 자주 실패하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최대한 빨리 실패를 없애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실패는 망했다, 쪽박을 차버렸다, 이런 게 실패가 아니라 다양한 경우의 수로 우린 실패를 마주할 수밖에 없고 마주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획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더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 제품을 테스트하는 것,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찾아내는 것, 탐험하는 것, 잘못 알고 있었음을 깨닫는 것, 실험하는 것, 어떻게 더 노력할지 아는 것,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음을 배우는 것, 시장에 대한 리서치를 조금 더 해보는 것. 이거 진짜 공감했어요. 제가 나름 도전을 즐기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근데 도전을 즐기는 만큼 하다 그만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큰 꿈을 꿔본 적도 있고 정말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본 적도 있어요. 막상 제가 지금 만족하면서 하고 있는 일들은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이나 큰 꿈을 갖고 있던 것들이 아니거든요. 내 기대 이상이었다 싶었던 것들의 프로세스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포기의 마지노선을 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접어야지. 근데 그 전까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임해요. 영상을 100개 올렸는데 구독자 1000명이 안 돼? 그러면 내 길이 아닌 거지. 접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내 길이 아니다 싶으면 깔끔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포기할 줄 아는 것도 끝까지 가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빨리 되는 거 찾아서 되는 걸 이루는 게 빠른 거잖아요. 올해 3월부터 집밥 브이로그 컨텐츠를 올렸어요. 한 달 동안 5개의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집밥 브이로그 한다고 더 차려 먹고 더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살이 다시 좀 찌는 거예요. 게다가 또 4월 넘어가면서 일이 갑자기 너무 많아진 거예요. 내가 이걸 주 1회 편집해서 올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긴 영상 말고 쇼츠를 올려봐야겠다. 왜냐면 그거는 일을 다니면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편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다이어트 식단 기록을 찍어서 그걸 이동 시간에 편집해서 올려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쌓이다 보니까 저한테 다이어트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대답을 해드리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 다이어트에 대한 경험이 되게 많네? 내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내 경험을 이야기해도 재밌어할 사람들이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긴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컨텐츠를 기획을 해봤어요. 알짜배기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그 영상을 시작으로 다이어트 관련 컨텐츠를 보는 시청자분들의 수요도가 높으니까 저는 그냥 다이어트 채널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시작에 제가 연연하고 제가 목표에 연연했다면 지금의 성과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시작했던 집밥 브이로그 컨텐츠가 아니라 다이어트 컨텐츠를 올리고 있고 롱폼 대신 쇼츠를 주력한 채널이 됐어요. 제가 이 모든 걸 계획대로 하려고 했다면 구독자 1000명은 고사하고 영상 100개를 올려보기도 전에 포기했을 겁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자 한다면 이상적인 목표나 변치 않는 신념
이런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인생이 계획대로 안 돼서 힘들어요. 다이어트가 계획대로 안 돼서 힘들어요. 제가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자책감이 들어요. 인생이 계획대로 안 돼서 힘들어요. 이거는 딱 중학생까지만 해야 되는 고민이에요. 중학생 넘어가면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삶이라는 건 계획이나 신념이 만들어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원하는 삶을 어떻게 만드느냐? 지금 내 그릇을 인정하고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만족하는 것이 원하는 인생의 유일한 길이에요.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빼곡한 이상과 로망 속에 나를 가두고 채찍질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을 벌일 사람이 되는가? 나는 그렇게 어떤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떤 영화나 소설을 읽는다는 마음으로 흥미진진하게 나라는 주인공의 인생에 호기심을 가지는 것. 저는 이게 실패도 두렵지 않게 해주면서 삐뚤어진 욕망이 아니라 정말 의욕, 열정이 될 수 있는 응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드라마 속 최애 주인공을 자꾸 응원하게 되잖아요. 좋은 일 생겼으면 좋겠다. 주인공을 괴롭힌 사람들은 권선징악을 당했으면 좋겠다. 진심 어린 애정과 응원을 담게 되잖아요. 그 가상의 인물에게도. 내 삶도 그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실패를 해도 그럴 수 있지. 드라마니까. 실패를 해도 그럴 수 있지. 인생이니까. 성공을 해도 그래. 내가 이렇게 응원했는데 잘 될 수밖에. 주인공이니까 잘 될 수밖에. 뭔가 이런 식으로 계획 속에 나를 밀어넣고 가이드하는 것보다 그냥 해봐. 어떻게 할지 너무 궁금해. 이런 마음으로 삶을 대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당신의 주된 관심사가 당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한지 증명하는 것에 있다면 스스로의 경쟁력에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을 꺼리게 된다. 하지만 도전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일을 하는 동안 그 자체를 즐기고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려고 든다. 결국 확신이 없는 것을 시도할 때 초보자의 마음가짐으로 활동에 접근한다면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자의식 과잉 플러스 자기 객관화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고 자의식 과잉이 심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누구나 어릴 땐 그러잖아요. 내가 특별해질 거야. 특별한 무언가를 보여주고 말 거야. 특별을 꿈꾸는 목표를 갖게 되잖아요. 저는 실패라는 운명이 가련한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정말 실패만 하는 사람인가 봐. 어쩜 좋아. 단 하나의 목표도 이루지 못했고 내가 원하던 꿈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 근데 운명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그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걸 인정 못해서 괴로운 거였어요. 내가 남들에게 무시나 당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고 뒤통수나 맞고 다니고 배신이나 당하고 부모님 용돈 아니면 못 살아가는 경제 무능력자였고 더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나한테 왜 기회가 없지? 근자감에 사로잡힌 오만한 무능력자였습니다. 큰 꿈을 이룰 거야. 뭐든지 가능할 거야. 이런 믿음은요, 제가 느끼기엔 이거야말로 나를 믿지 못하게 되는 지름길이었어요. 작은 실패나 작은 좌절에도 자존감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난 이게 아닌데 그 껍데기가 허물어지는 순간 진짜 내 모습을 바라보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성이라는 게 감정이 입고 다니는 예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꾸 사람들 앞에서 빨개 벗고 있는 것만 같은 감정적인 실수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타인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봐주길 바란다, 이런 거에 대한 욕망이 강해지면 자기 객관화가 흐려져요.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도 이것에 있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먼저예요. 내면의 자아를 숨기고 로망으로 나를 포장하는 사람을 요즘 말로 호소인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그 호소인을 해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그 끝에는 우울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울하고 싶지 않다면 긍정적인 마음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어차피 들리지도 않을 거지만 듣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그냥 찌질이 모질이 찐따 무능력자 그 자체인 나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수준을 파악을 하고 내 분수에 맞는 삶을 진짜 충실하게 살아나가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해? 내가 이 정도 되는 능력이 있는데 네가 날 모른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이런 대접 받아야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울해져요. 제가 20대 초반이다 보니까 사회초년생이니까 어디 가서 거지 같은 대접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거지니까 거지 같은 대접 받지, 이런 생각으로 하니까 화도 안 나요. 특히나 나 뭐 이룰 거야, 뭔가 이런 식으로 내 욕망을 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를 자극하게 한다, 그것이 나의 원동력이 된다,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욕망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순간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중요한 키를 타인에게 전달해주는 거랑 같은 거예요. 나를 다루는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보안이 어딨어요. 그걸 남에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다 뺏겨요. 다 뺏기고 아주 뒤통수를 때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갖다 대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큰 꿈을 꾸라고 말하거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으로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이 이치를 이미 깨닫고 사람들의 욕망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욕망의 벼랑 끝으로 스스로 걸어가는 일은 가능하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뭔가 이 책이 도전하고 꿈꾸고 그러라는 책이에요. 욕망을 가지지 말아라 이런 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일 뿐이고, 이 책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참고 인내해온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 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얘기예요. 큰 꿈과 희망, 계획, 목표 이런 것보다 무언가를 꾸준히 참고 인내하고 실패하고 깨닫고 이런 게 필요하다. 성공에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케이! 다음 책 가볼까요? 낯을 가리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내 수강생임에도 불구하고 친해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싸 재질이 아닙니다. 사람들이랑 빠르게 친해지지 못해요. 어쨌든 친해져야 재등록하는 회원님들도 많아질 거고, 내가 그 수업을 준비하고 내가 그 수업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걸 못해서 나는 좀 그게 개선이 필요하다 싶은 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아이들과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떤 책을 읽어야 내가 내 수업을 리드하는 것에 도움이 될까, 더 나은 선생님이자 강사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책에서 도움을 받을까 하다가 고른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책은 딱 키워드가 하나로 정리가 돼요. 겸손한 질문을 하세요.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막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게 조금 아닙니다. 이 책이 말하는 겸손한 질문의 정의를 조금 읽어볼게요. 기술. 겸손한 질문은 상대방의 발언을 끌어내고 자신이 답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묻고 상대방을 향한 호기심과 관심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는 기술이다. 태도. 겸손한 질문은 단순히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질문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경청하고 그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며 관계 맺기 과정에서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내는 것을 아우르는 총체적 태도이다. 어렵죠? 애플, 디지털 이퀴프먼트 코퍼레이션, 시티은행, 싱가포르 정부, 국제원자력기구 등등 이분의 컨설팅을 거쳤다고 합니다. MIT 슬론 경영대학원 교수로 임명되어 약 52년간 가르치셨대요. 고위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리더십을 컨설팅 해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책은 솔직히 말하면 좀 어려워요. 글은 쉽게 썼더라도 이해를 하는 데까지, 내가 이걸 적용하는 데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머리가 진짜 좋은가 보다. 이런 걸 어떻게 평소에 생각하고 말하지? 이런 것까지 어떻게 계산하고 말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누가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독버섯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독버섯이에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나도 알거든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한 사람도 기분이 나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관계가 되지 못한 거죠. 근데 쪼그려 앉아서 그 독버섯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을 보고도 내가 뭐 해요? 뭘 보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 생각에 진짜 진심 어린 호기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 사람도 저는 독버섯을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뭔가 해서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를 가르치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에 대한 긍정적인 호기심이구나 라는 생각에 조금 더 술술 긍정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더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서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책을 설명한답니다. 적용이 된다라고 순간적으로 느꼈던 적이 많았거든요. 어떤 친구가 머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너 파마했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지난 주말에 뭐 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그 친구가 저 주말에 머리 했어요, 머리 했는데 파마를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더 할 말이 많아져요. 질문에 대해서 단원 반응, 진단적 질문, 겸손한 질문,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직접 읽어드릴게요. 어떤 커플이 저녁 식사를 하다가 한쪽이 오늘 밤에 영화나 보러 갈까? 한잔 하는 것도 좋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답이 첫 번째, 단원 반응. 당신 바람 좀 쐬고 싶은가 봐. 미안한데 할 일이 있어. 다음에 가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말한 의도를 내 맘대로 해석을 해서 네가 말한 거 그 뜻이지? 근데 그건 안 돼. 이런 식으로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는 양 겸손하지 못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진단적 질문. 좋지, 나도 가고 싶어. 근데 왜 영화가 보고 싶은 거야? 그
그 상황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황에 대한 호기심을 내비추는 거죠. 겸손한 질문은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대체 겸손한 질문 뭐냐?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이지. 뭘 하고 싶어? 영화야? 나들이야? 아니면 다른 걸 하고 싶은 거야? 이게 겸손한 질문이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오늘 밤 영화를 보러 갈까? 한잔하는 것도 좋고에 대해서 네 기분이 그렇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기분이 어떻길래 나랑 뭘 하고 싶길래 그 얘기를 꺼낸 거야? 이런 식으로 배우자가 당신에게 말한다. 아까 오후에 이웃이랑 대판 싸웠어 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어요? 어머, 걔 또 그런데? 어머, 이번에도 우리 새우 울타리가 불만이래? 이런 식으로 단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단도직입적 질문도 있어요. 그래서 이겼어? 이것도 단도직입적 질문이거든요. 그럼 겸손한 질문은 뭐냐? 자세히 말해줘. 그 상황에 대해서 배우자가 사실을 털어놓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나 그 상황에 대해서 진심으로 궁금하거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진실을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불안함이 줄어들거든요. 상대방이 나를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대답을 이끌어내서 진짜 문제를 파악하고 우리가 진실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인 거겠죠. 그리고 또 이건 직장 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인데 직원 회의에서 동료 한 명이 자신의 성과를 돋보이게 하려고 당신의 성과를 왜곡한다. 당신은 이의제기를 해야겠다고 느낀다. 뭐라고 말하겠는가? 일단 절차지향적 질문 먼저 읽어드릴게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발표가 제게 얼마나 큰 타격을 입힐지 몰라요? 당신이 그런 식으로 프레젠테이션하면 조마조마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겸손한 질문으로부터의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단도직입적 질문 그 정보를 당신이 어디서 얻었죠? 제가 아는 것과 다른데요? 검증하셨나요? 그거 맞아요? 이게 언쟁을 준비하는 단도직입적 질문입니다. 단언 반응 최악의 상황. 당신 자료 틀렸어요. 당신 실적이 제 실적보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요. 똑똑히 말씀드리겠는데 당신 실적은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이게 단언 반응입니다. 가장 리더다운 겸손한 질문은 무엇이냐? 더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이 가장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무너지게 하잖아요. 내가 그 나쁜 마음을 먹었던 사람일지라도 자기 성찰이 막 될 것 같아요. 내가 나조차고 다른 사람의 성과를 깔아뭉개버렸네? 미안하긴 하다. 내가 나쁜 의도였다. 이런 식으로 웬만하면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질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비즈니스든 진짜 인간 대 인간의 관계든 그 관계를 리드할 수 있는 생산적인 관계로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아니 뭐 이렇게 질문하면은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넓게 대답을 한다고? 이러면서 제가 몇 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단언 반응으로 평소에 대답을 했다면은 겸손한 질문을 통해서 그래? 그거 잘 됐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거는 어때? 무슨 상황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넓게 얘기하니까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 정말 튀어나와요. 정말 신기했어요. 내가 보이는, 내가 판단되는 단언적인 반응으로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면은 그 사람도 겉으로 보이는 만큼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내가 정말로 그 사람 내면이 궁금해서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얘기해줘. 그게 무엇이든 이런 식으로 크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도 진짜 본인의 은밀한 자아를 꺼낸 대답을 해줍니다. 좋은 팀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이 책이 말을 해주고 있답니다. 겉핥기로라도 3번 정도 읽어보시고 그 이후에 조금씩 일상생활에서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2024년은 좋은 비즈니스, 좋은 관계로 이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정말 좋아요. 이거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사람을 얻는 지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니체, 쇼펜하우어, 발타자르 그라시안이에요. 좋아하는 책입니다. 사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다 너무 소중할 정도로 진짜 너무 좋은 인사이트로 가득해요. 수천 개의 결정 중에서도 단 하나의 완벽함을 발견하라. 매사에 좋은 점을 발견하라. 이것은 좋은 취향 때문에 얻는 장점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불행을 타고났다. 1000가지 완벽함 중에서도 단 하나의 결점을 찾아내 그것을 비난하고 부풀려 떠벌리기 때문이다. 그들은 의지와 지성이 버린 쓰레기를 수집하며 치부와 오점을 가득 모은다. 이런 일은 통찰력이 좋아서가 아닌 분별력이 부족해 받는 형벌에 가깝다. 그들은 늘 고통에 시달리고 불완전한 것을 양식으로 삼기 때문에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간다. 반대로 더 행복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우연한 기회에 수천 개의 결점 중에서도 단 하나의 완벽함을 발견한다. 이게 니체 책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모든 사람에게서의 고귀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관찰하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양립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단점과 장점은 언제나 양립하되 내 취향을 좋은 것에 맞추라는 거예요. 어차피 부정적인 것들은 널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을 발견하는 사람이 행복의 임자다. 이런 얘기죠. 맞는 것 같아요. 저속한 반감은 인생의 성장을 방해한다. 반감을 갖지 말라.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탁월한 자질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먼저 반감부터 갖는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잘난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방어 기제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 제가 반감이 드는 순간에 자기 객관화를 같이 합니다. 내가 이거에 왜 반감이 들지? 내가 이게 왜 꼴받지? 제 결핍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우리가 내 장점을 찾는 것보다 더 마주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결핍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핍은 진짜 내가 작정하고 나를 완전 깨부시지 않으면 제대로 마주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반감이 느껴지는 상황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반감을 가지지? 내가 왜 저 사람을 까내리고 싶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내 결핍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요. 그러면 그 결핍을 발견하면 어떻게? 컴플렉스는 극복하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풍기는 그 독특한 분위기들은요, 잘 가꿔진 컴플렉스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김이나 작사가님이 하셨더라고요. 정말 그 얘기 듣고 공감했답니다. 정말 똑똑하신 것 같아요. 비열한 사람들 사이에선 진정한 우정이 없다. 늘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라. 그런 사람들과는 서로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그들의 의무감은 그런 행동을 보장한다. 그들은 비록 다툴 일이 생겨도 상대에게 잘 대한다. 그들은 늘 의무를 다하는 본래의 모습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쁜 사람을 이기느니 차라리 이런 좋은 사람들과 다투는 게 낫다. 따라서 비열한 사람들 사이에는 진정한 우정이 없고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신뢰할 수가 없다. 그것은 명예를 바탕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 명예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항상 피해야 한다.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미덕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알바노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알바노. 이런 식으로 양심을 밥 말아 먹었다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도 잘하는 게 있으니까 그게 믿을 구석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겠지만요. 어쨌든 저 또한 그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어느 날엔 엄청나게 뒤통수를 많이 맞고 다녔어요. 친한 친구들한테 다 배신당하고 진짜 어떻게 사람이 저러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지? 이럴 만큼 엄청난 배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자랑은 아니지만 사람을 가리고 거르고 내가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가장 빠른 방법은 얘에서도 말했죠. 성공하려면 빠르게 실패하라 했잖아요. 뒤통수를 많이 후려맞다 보면 사람 보는 눈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비열하고 어떤 사람이 정직한지 판단이 서요. 그러면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 비열하고 명예 같은 거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이익이면 땡이네. 그러면은 보통 욕망가 야망가들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나는 진짜 막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언제나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명예도 같이 가져가고 싶다고 한들 욕망이 큰 사람은 뒤통수 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욕망이 1순위야. 당신의 뒤통수, 당신의 피해 일절도 관심 없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의 기분, 우리 관계에 있어서 도덕적인 의무를 다하는 사람인 것 같을 때에만 여러분도 신경을 쓰라는 말이에요. 그 외엔 만나지 마. 그 사람이랑 다투고 뭐 하고 그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손절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사람을 손절했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효율적이고 깔끔해졌어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저한테 의무를 다하는 사람만 만나세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친구들이 소중하고 진심 어린 애정이 생기고 그들의 삶에 호기심이 생깁니다. 최선을 바라면서도 늘 최악을 대비하라. 자신과 자기 일에 대해 현명하게 생각하라.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는 더 그래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다. 모두가 행복을 꿈꾸고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긴다. 그런 희망으로 경솔하게 고집부리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 경험이 부족하면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어리석음을 막는 최고의 만병통치약은 사리분별력이다.
각자 자기 활동 반경과 상태를 알면 생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 내가 스스로 완벽하고 똑똑하고 나 정도면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진짜 별 볼 일 없을수록 더 그래. 더 자신에 대한 그런 게 뛰어나. 그렇다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긍정적인 가능성도 무궁무진하게 포함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실패에 대한 가능성도 무궁무진하게 잠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늘 최선의 선택, 사리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사리분별력을 어떻게 키우냐? 저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사리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저는 철학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계발서는 정답을 알려주죠. 구체적인 적용 방법까지 제시를 해줘요. 철학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택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선택이 가능한 사람이 되도록, 가능한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좋은 사람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서 유명한 책 읽는 것보다 나에게 맞는 철학적인 사상을 한번 탐구해보세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 스타일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지만 분명 있을 겁니다. 기반이 되어줄 거예요. 분명. 반응하지 않는 것도 반응이다. 반박하는 사람에게는 반응하지 말라. 먼저 그 반박이 교활하면서 나오는지 천박하면서 나오는지를 구분하라. 늘 집요한 언쟁 때문이 아니라 교활한 계책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라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후자라면 신세를 망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첩자들을 조심하려면 경계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음의 자물쇠를 따는 도둑에 대해서는 신중함의 열쇠로 잠가두어야 최선의 방어가 된다. 진짜 천박하고 교활한 사람들이랑 상종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반박한다고 그 사람 변하지도 않아요. 변할 사람이었으면은 애초에 쓸데없는 반박 같은 거 안 합니다. 제가 자기계발서보다 철학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이유예요. 여러분은 이 마음의 자물쇠를 따는 도둑에 대해서는 신중함의 열쇠로 잠가두어야 최선의 방어가 된다. 이게 어떤 말로 느껴지세요? 내가 아무리 꽁꽁 방어를 하더라도 정말 트리거 포인트를 저격하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참을 수 없는 순간에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참을 수 없는 순간은 참아야 한다. 근데 돌이켜보면요, 정말 잘 참다가도 참을 수 없는 순간, 난 정말 도저히 이건 참을 수 없어, 내가 참다 이건 못 참겠어 하는 순간이 늘 저를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공감해요. 그러니까요, 정말 참을 수 없는 순간, 정말 나의 인내심 한계의 뚜껑을 열어버리는 그 누군가에게 더욱더 철저한 보완으로 나의 이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몸에 갈증이 날 때는 살짝 가시게 하되 완전히 해갈하지는 말아라. 욕구는 가치를 매기는 척도다. 좋은 것은 조금 즐길 때 맛이 배로 좋아진다. 즐거움도 물릴 정도로 많으면 위험하다. 영원한 탁월함도 너무 많으면 경멸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족하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은 허기진 상태로 있게 함으로써 식욕을 돋우는 것이다. 만일 화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너무 질려서 생기는 분노가 아니라 욕구를 채우고 싶은 조바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어야 한다. 힘들게 얻은 행복은 2배로 더 달콤한 것이다. 이건 발타자르 그라시안 책이지만 전반적으로 슈펜하우어의 기반이 되는 사상이거든요. 늘 불행하되 가끔 행복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은 존재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냥 고통. 우리가 성취를 느끼는 것조차도 뜯어보면 고통이고요. 성장을 하고 발전해 나가고 긍정적인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게 다 고통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행위조차도 고통이고, 돈을 그렇다고 안 버는 행위도 고통이에요. 그냥 살아 숨 쉬는 게 고통이에요. 그 인생이 고통이라는 걸 인정하고 이런 고통 속에서도 행복이 존재하긴 하네? 기분 좋음이 존재하긴 하네? 고통은 당연한 거고 행복은 감사한 거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복이 뭐냐? 내가 늘 고통스럽다가도 잠깐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순간? 저는 그게 행복이 아닐까? 사람들은 그럴 때 행복하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 행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잠시 감사함을 느끼게 된 순간, 저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업적을 쌓되 그것을 직접 팔지는 마라. 하는 척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라. 보통 가장 일을 적게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일한 척한다.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모든 일을 속인다. 허세는 항상 불쾌한데 특히 여기에서는 조롱거리가 된다. 이런 명예를 쫓는 개미들은 업적을 구걸하러 다닌다. 따라서 아주 뛰어난 업적을 세울수록 과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업적을 세운 것으로 만족하고 그 업적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 또한 아무도 믿지 않을 더러운 거짓말을 쓰기 위해 황금펜을 빌려서도 안 된다. 영웅처럼 보이기보다는 영웅이 되기를 열망하라. 나의 공을 내가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모든 철학자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퍼스널 브랜딩.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캐릭터를 잡아서 셀링해야 되고 나의 성공과 경험을 팔아서 그걸로 마케팅을 하고 그걸로 사업수단이 되고 이런 세상이지만서도 그 말로 끝에 성공을 하고 진짜 남아있는 사람은 그 공을 자기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탁월함을 보여주는 사람만이 결국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자랑하고 싶고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거를 떠벌리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본능이거든요. 내가 나 자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이건 본능이지만 가벼운 본능을 뒤로 하고 이성을 챙기시고 하는 척 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줘라. 나 뭐 이거 했어, 나 이거 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누가 봐도 오케이 그런 사람이더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길 바래서 셀링을 하는 것보다 내